자, 아메리카의 배경과 정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성공하는 대표적인 국가 수업 시간 하겠지만 칠레예요. 선택과 집중을 안 해서 망한 대표적인 나라가 아르헨티나예요. 칠레는 70년대 선택과 집중을 했고 경쟁력이 없는 사람을 도태시켰고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부도가 났고 집중을 시켰고 그 결과 칠레는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가 됐고 국토는 제일 좁으면서 지하 자원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현재 칠레의 농산물은 한국의 식탁을 상당히 올라오고 있죠. 질 좋은 믿을만한 칠레 농산물, 라틴 아메리카의 식탁도 점유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칠레 농산물에 그리고 미국산 농산물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칠레는 70년대에 가능했던 게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밀어붙였고 물론 그 와중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일주일 사이에 경기장에 가둬놓고 3만 명인가 고문해서 죽였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페루나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먹다 남은 사람 와서 물어봐 이거 먹어도 되냐고. 남은 거 먹고 쓰레기통 제가 먹어요. 길거리에서 거지들이 바글바글해 돈 달라고. 7, 8살 애들이 구걸을 해요. 여러분들 10살 미만 12살 미만 납치당하고 살인당하고 폭력이 일상화된 나라가 됐는데 아직까지 갈 경우 아르헨티나 그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 칠레는 적어도 여러분들 밤에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고 라틴 아메리카 거의 유일할걸요. 그 다음에 적어도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 그렇게 마주치지 않을 거예요. 경제가 안정적으로 궤도에 올랐죠. 칠레는 지금 좌파가 집권을 하든 우파가 집권하든 개방 정책은 계속해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또 여러분들 알 거 아세요? 전염병, 에피데미라고 하나요? 인류 역사가 전염병으로 인류의 인구가 3분의 1에서 2분의 1 죽었을 때 반드시 인류 역사에 큰 변화가 있어요. 그 인류 역사는 조금 더 훨씬 더 진보된 방향이 나왔고 근데 패스트가 없었다면 중세 봉건제도 이렇게 금방 무너지지 않을 거고 패스트가 무너지면서 중세 봉건제도가 무너지면서 봉건 영주가 흔들린 시점에서 마침 라틴 아메리카에서 근거원이 발견돼서 자본이 되었다면서 부르주아 경제 탄생했죠. 그래서 부르주아 경제 성장해서 시민사회 성장하고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서구가 동양을 앞서는 계기가 됐다고 첫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것도 다 알 거고. 그렇죠. 만약에 지금 전염병이 돌아서 총균사라는 책 있죠? 균. 만약에 여기서 전염병이 돌아서 팬데믹이라고 하나요? 네, 단어를 깜빡깜빡하나? 그래서 인류의 인구가 30%에서 50%가 사라진다. 그럼 반드시 인류 역사는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50점. 패스트에서 도시 인구의 2분의 1, 전체 인구의 3분의 1 죽었어. 이 도시에 있다면 반은 죽어나갔어. 얼마나 끔찍하고 강화할 벌명량 죽는 거야, 가는데 예방력도 없었고. 자, 그래서 항상 끔찍한 시장을 동반한 다음에는 그것만 잘 극복하면은 항상 역사는 발전했습니다. 역사 사실은 좀 항상 아름다운 얘기는 아니고 역사는 항상 반복되고 그래서 역사를 내가 역사학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역사를 하면 세계가 보이는 게 항상 역사는 반복돼요. 인류 역사는 비슷하게 반복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거고 너네 내가 펀트 투자하라 대충 예측이 합니다. 정확하게 대충 인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일지 인류가 우리가 뭐 인간성이 크게 바뀐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의 인간성하고 우리 인간성하고 크게 바뀌었을 것 같지만 사실 인류의 인간성 그 근본을 갖기 때문에 대충은 거의 비슷한 판단을 하게 되고 거기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아메리카 배경과 정보. 아메리카의 발견과 정보. 이것도 보면은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의 발견이 라틴 아메리카 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히스패닉 사회 인류가 하나로 꼼꼼하게 묶여 있다는 걸 느낄 텐데 세리도 켜보세요. 자,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가서 라틴 아메리카를 발견했죠. 콜럼버스가 서쪽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까닭은 첫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지도 보이고 좀 지도 봤던 기억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내 지도 보여줬었는데 오늘 가보래? 오늘 치면 나이 안 돼. 몇 살이에요? 첫 시간, 둘째 시간 날 때 계속 했어요.
수업 들었어 안 들었어? 이 지도 봤던 기억이 나네. 기억이 나는데 분명히 이게 반복이 중요해요. 학습에 가장 중요한 게 먼저 교육에서 반복이 중요하고 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네, 교육공학은 아니지만 혹시 사범대 학생 없어요? 교육학과 아니면 사범대 아무나 사범대 꽤 많을 것 같은데 사범대 학생 없어요? 사범대 없을 리가 없는데 사범대 학생들은 꼭 알아야 되는 건데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일 것 같아요? 뭐일 것 같아요? 이 야, 이거 참, 야, 요새도 창의교육, 창조 써있는데 한국이 아직도 이렇게 주의식 교육에 세뇌를 당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나한테 세뇌를 당하면 여러분들은 글로벌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거를 여러분들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과 융화시키고 창조를 개발시켜야지 세뇌당하면은 여러분들 절대 글로벌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뇌당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열심히 보스만 쫓아가 반드시 보스당해. 반드시 쓸모가 없어지면은 스탠더블 제거 당하죠.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뭐야?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가 아니라 교육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평가예요. 평가가 없는 교육은 의미가 없어. 평가가 없으면은 교육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수학 보는데 시험 안 보면 수학 공부하겠어? 그래서 평가가 없는 교육이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도 여러분들 중간고사들 얘기하려고 하는데 중간고사 10월 24일인가 그때 보죠. 앞으로 우리가 한 몇주 남아서 4주 남았는데 중간고사라고 내가 멕시코까지 하고 나서 중간고사 볼 거예요. 시험 문제는 서너 문제 나올 거고 지난주에 그 선생님이 한 거를 시험 문제 낼까요 말까요? 그거 물어보려고 평가할 거예요. 시험 문제 포함을 안 시키면 여러분들이 지난 주 2시간 된 거 그냥 날라버릴 거고 기억이 안 남을 거고 보통 시험 보면서 정리가 돼요. 물론 시험 끝나면 기억이 사라지겠지만 그래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잊어버려도 잔디 기억이 몇 개 남아있다는 걸 꺼내죠.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 기억 안 나요 지금. 중간고사 시험 볼 때 공부하는 거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죠? 자, 지난주에 했던 거 포함시킬까 말까? 저쪽이 제일 먼저 보이셨는데 몇 학번이야? 1학번. 포함시키지 말아요? 네. 포함시키지 않은 사람 들어볼게요. 포함시키자고 하는데? 포함시키자고 하는데? 자, 그러면 포함시키지 않을게요. 자. 스페인이에요.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따자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쪽은 누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동로마 제국이 15세기에 오스만 투르크에 무너지는 이후에 이 여전히 지금 터키예요. 터키 지옥 그래서 안 나오는데 이거 좀 잘 나오게 해볼 방법이 요거를 좀 적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이 터키 이쪽에다 동로마가 지배하던 제국이었는데 15세기 1420 몇 년인가에 오스만 투르크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오스만 투르크가 이쪽을 장악하죠. 그래서 지중해 제거는 기독교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오스만 투르크.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교육할 방법이 없어서 보통 교육료가 이렇게 해서 지금은 수에즈 운하가 있지만 그때는 땅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길을 건너서 여기 육로로 간 다음에 여기서 다시 선적을 해서 인도와 중국까지 가는 항로였어요. 원래는 14세기 전에는 실크로드라고 해가지고 보통 육로로 다녔죠. 중국 시양 뭐 이런 데서 출발해서 이렇게 인도를 거쳐서 육로를 다녔었는데 실크로드를 포기하고 이 바다로 다닌 게 언제였냐면 15세기에 들어가면 이쪽에 어디죠? 이 말라카 협 있죠. 인도하고 이쪽을 항해하는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무역 항로예요. 여기를 막아버리면은 동양과 서양이 공유할 수 없고 만약 여기를 막아버리세요. 여기서 중동 지금 오일이 제일 중요하죠. 중동 석유가 반드시 인류를 통과해야지만 중국과 한국, 일본까지 와요. 근데 여기를 막아버리면 원유가 극동아시아로 올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미국이 장악하고 있었죠. 중국이 다시 자기들 제일권 가진다고 난리 나죠. 지금 잠수함, 항공모함 개발하고 있죠. 미국이 극도로 긴장하고 있고 이게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결국 언젠간 충돌 한번 할 수도 있겠죠.
저기를 막아버리면 그럼 해협도 굉장히 조그매. 요거밖에 안 돼요. 싱가포르 지나가고 일로 와도 나중에 여기도 해협이 좁기 때문에 여기만 막아버리면은 원유가 올 방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요한데 여기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원래 실크로드로 가다가 중세가 지나면서 위도를 측정하는 지구를 다니게 됐어요. 옛날 중세영화, 항해영화 보면 이렇게 별자리에다가 뭐 삼각형 맞추고 줄을 길게 늘어뜨려서 뭐 이렇게 위도를 측정하는 기계를 봤을 거예요. 나침판 반명은 중요한 게 아니었고 나침판보다는 사실은 이게 위도를 측정하는 기구가 생겨나면서 그러면서 비로소 항해술이 발달해서 위도를 측정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느 정도 북쪽이냐 남쪽이냐 어느 정도 이쯤에 있냐 이쪽에 있냐 이쯤에 있냐 어느 정도 온다는 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실크로드 육로보다는 바다가 빠르니까 바다들이 택했고 마침 그때 명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명나라가 해상 공세 정책을 펴면서 모든 배를 불태웠다고 첫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맞죠? 여기가 빈 상태에서 포르투갈 들어오고 스페인 들어오고 한다고 했는데 다시 지도를 한번 줄여보세요. 자, 중요한 원래는 실크로드 중국 인도 땅으로 가다가 그 위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면서 중세 이후에 이 바다로 항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무역로가 되거든요. 말라카 이 중요한 말라카 지금 완전 말레이시아 있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 지역이에요. 말라카 이쪽이었고 자 그래서 동쪽으로 향해는 누가 장악하고 있다?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그리스까지 이슬람이 장악했죠. 오스만 투르크가 그리스하고 인접한 데가 어디에 이집트죠. 그래서 이슬람하고 중개 무역이 최전 세계에 쓴 게 어느 나라예요? 이탈리죠. 그래서 이탈리의 피렌체나 이런 도시 국가들이 무역으로 엄청 중세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렇죠. 14세기, 15세기 들어가면서 그들이 결국 그들이 막대한 자본을 수척으로 대표적인 뭐 메디치가 뭐 이런 거죠. 르네상스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힘을 줬죠. 어쨌거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동쪽으로의 항로는 어떻게 된다? 이슬람한테 막혀가지고 못 가게 됐죠. 남쪽으로의 항해가 있어요. 항로가. 이거를 포르투갈이 먼저 선제하면 이쪽으로 가지 못하니까 결국 서부의 유럽의 개척성 어떻게 하면 중국과 인도와의 교역을 이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교역을 통해서 하려든지 이게 관심사였고 포르투갈은 중국과 인도를 이쪽 이슬람 때문에 못 가니까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려고 하다 아프리카에 따라서 남쪽으로 돌아서 돌다 보니까 여기 나오네. 이게 15세기 말에 포르투갈이 처음으로 개척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야? 포르투갈 사람 희망곡이죠. 미지 바다를 탐색하다가 남쪽 끝을 돌고 보니까 뭐가 나와요? 중국하고 일본이 나왔죠. 희망봉 항로를 개척했죠. 남은 데는 어디예요? 북쪽과 서쪽인데 자 이게 포르투갈이고 이게 스페인이에요. 포르투갈이 스페인보다 한 수 먼저 앞설 수 있었던 거는 포르투갈은 스페인보다 훨씬 더 일찍 이슬람이 지배를 해서 벗어나고 이슬람을 쫓아내요. 그래서 이슬람을 쫓아낸 다음에 희망고 항로를 개척했던 거고 이때 주축이 누구예요? 역사책에 좀 많이 항해왕 엔리케 왕입니다. 항해왕 엔리케. 엔리케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포르투갈이 모든 이런 해상 활동을 주도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왕은 못 되고 병들어서 죽어요. 왕은 못 돼요. 자 그러다가 1492년에 스페인이 이스라엘 쫓아내니까 새로운 항로에 대한 열망이 절실했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스페인이 해외로 확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째 마땅할 때도 했겠지만 스페인은 8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슬람을 싸우며 특히 카스티아 왕국은 매일같이 어때요? 전쟁이 익숙해져 있었고 전시 시스템을 갖고 있던 국가였어요. 유럽에서 귀족 비율은 전체 인구의 1% 내외였어요. 스페인은 몇 프로가 했죠? 전체 인구의 10%가 귀족이었어요. 그것도 무장화된 귀족. 1492년 이슬람 했을 때는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됐죠. 이슬람 쫓아내야 되니까.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이 끝났어요. 매일같이 싸우는 게 익숙해 있던 사람한테 오늘부터 그만 싸우면 안 싸워질까? 안 돼요.
하나는 이 압력을 외부로 쫓아낼 필요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뭘로 이어져요? 라틴 아메리카 정복으로 이어져요. 8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교도와의 싸움에 익숙해져 있던 카스티아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은 1490년 이교도를 쫓아내자마자 스페인을 완벽하게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자마자 새로운 성전이 필요했어요. 스페인을 지탱한 국가 이들은 오로지 하나 뭐였다? 성전이었어요. 카톨릭. 카스티아는 언제 생겼다고 그랬죠? 11세기 중반에 독립을 했다고 그랬죠? 카스티아 왕국이. 이 카스티아 왕국이 11세기 중반에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카스티아 왕국이 주축이 돼서 스페인의 국토 회복을 이끌어요. 그렇죠? 스페인에 수많은 왕국들이 있었다고 했죠? 카스티아 왕국 있고 아라고 왕국 있고 카스티아의 페르난도 왕과 카스티아의 이사벨 여왕과 아라곤의 페르난도 여왕이 결혼해서 스페인 기독교 왕국 비로소 하나로 통일될 수 있었고 기독교 왕국이 하나로 통일되니까 그 여세를 모여서 그라나다 왕국을 무너뜨리면서 1490년 국토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했죠. 이게 2주 전에 했던 얘기인데 기억이 안 나요? 보도록 하세요. 어쨌거나 8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싸우는 게 익숙해있던 사람들은 싸움이 끝나도 그 시퍼런 힘을 외부로 반출시켜야 되고 그게 라틴 아메리카 정복으로 이어졌고 라틴 아메리카 식민으로 이어지고요. 또한 그 힘은 전체 유럽으로 퍼져나가요. 스페인은 1492년 이후의 향후 100년 동안 끊임없이 모든 유럽 국가들과 전쟁을 합니다. 모든 유럽 국가들을 적으로 돌려서 전쟁을 해요. 싸우는 데 워낙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아요. 심지어는 같은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하고도 끊임없이 싸워요. 100년 동안 끊임없이 싸우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패할 때까지 1492년부터 거의 100년 동안 스페인은 단 한 차례에서 전투에서도 지지 않았어요. 누구한테도. 심지어 프랑스 왕은 반스페인 기치를 놓고 싸우다가 스페인 왕한테 포로로 잡혀가지고 무릎 꿇고 포로로 끌려가요. 교황도 스페인한테 저항하다가 스페인 국왕이 카를로스 황제가 교황청을 습격해서 교황청을 포위해버려요. 그리고 교황을 무릎 꿇려요. 어느 정도 스페인이 막강한지 알았겠죠. 모든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전쟁해버리고 단 한 차례 전쟁에서도 지지 않고요. 또 한 가지 16세기 말에 이르면 모든 유럽 국가가 스페인을 포함해서 재정 파탄입니다. 왜? 스페인은 전체 유럽을 대상으로 싸운다고 재정이 파탄나고요. 유럽도 스페인을 상대로 싸운다고 재정이 파탄나요. 그래서 16세기 말에 들어가면 일시적인 유럽의 평화가 와요. 1492년 이후부터 거의 100년까지 매일같이 전쟁이 벌어져요. 스페인 대 기타 유럽 국가들. 항상 스페인이 이겨요. 그러다가 모든 유럽 국가들이 하도 전비를 많이 소용해서 재정 파탄이에요. 국가가 통통 비어요. 그래서 싸울 돈이 없어가지고 일시적인 평화가 찾아옵니다. 스페인이 얼마나 막강한 국가였는지 알겠죠? 근데 이렇게 막강했던 국가가 어마어마한 라틴 아메리카의 근간을 갖고도 1세기를 채 못 가고 그 영광을 누구한테 이어준다? 영국한테 나왔습니다. 그 근본 배경에 뭐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숙제마당에 썼죠? 유대인 추방. 가장 중요하고 또 두 번째, 이슬람 추방. 유대인 추방이 가장 컸어요. 그 추방된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요? 오스만 투르크로 들어가고 런던으로 가고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으로 가고 프랑스의 파리로 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파리와 런던과 암스테르담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떠오릅니다. 뉴욕이 등장하기 전까지 20세기 초에. 또 여전히 런던이나 암스테르담 세계 금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만약에 스페인들이 유태인을 추방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글로 안 갔어. 스페인이 금융의 중심지가 됐었고 라틴 아메리카에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금과 은이 스페인에 축적됐을 텐데 유대인을 추방하면서 라틴 아메리카에 들어오는 금과 은은 스페인에 전혀 축적되지 못하고 전부 어디로 넘어가요? 스페인의 금과 은이 영국의 런던, 프랑스 파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가면서 오히려 스페인의 적국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의 금고만 불려주고 축적된 자본으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는 뭐 할 수 있었어요?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죠. 첫 시간에 했던 거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항구로 내세를 아무 생각 없이 배격하면 안 돼요. 프랑스 국민들, 스페인 국민들 열광하지. 이교도 추방, 유태인도 얼마나 꼴보기 싫어. 다 추방해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추방해. 열렬한 지지를 받는 정책에 반드시 그 국가의 좋은 결과를 보지는 절대 않습니다. 역사의 가정은 어떠지만 스페인은 만약에 그때 단 하나 유대인만 추방하지 않았더라면 영국이 절대 스페인의 무력함을 이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역사의 가정이 없다지만. 그리고 주도권을 영국한테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 포르투갈이 이쪽을 장악해요. 그럼 스페인의 그리고 찬사를 보시면 이교도 추방해요. 남은 항로는 북쪽과 북쪽밖에 없는데 북쪽은 어디예요? 북쪽이가 춥죠. 이쪽은 못 가. 남은 항로는 그래서 서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죽고 나서나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던 이유는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안 가면은 남쪽 항로는 이미 포르투갈이 장악했어요. 못 들어가. 동쪽은 이스라엘이 있어. 못 들어가. 북쪽은 추워서 못 가. 서쪽밖에 안 남았었어. 그래서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가게 된 까닭이 여기에 있었고요. 이미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지구는 둥글다는 게 그리스 로마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단 이게 중세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중세의 북쪽을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게 강요를 했고, 지구가 둥글다고 그러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렇죠, 신성을 모독하는 게 됐고 했었는데 이미 그거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알려진 사실이었고, 근데 문제는 그리스인들이 기록한 지구의 둘레의 바탕에서 콜럼버스가 지구의 둘레를 계산했는데 콜럼버스 위대한 착각이에요. PPT 올려보세요. 실제 지구의 둘레를 4분의 1에서 6분의 1로 작게 계산했어요. 그래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스페인의 대만 이게 나치아메리카가 발견했던 핀타오, 산타 마리아 모형이거든요. 굉장히 작은 배였어요. 이 배로 지구를 한 바퀴 돈다는 거는 거의 무모한 짓이었고, 한 달 만에 그 당시 항해 기술로 전기 동력도 없고 보수로 가는 배였는데 바람의 힘에 의해서 한 달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돈다? 말도 안 되는 거였고, 만약에 콜럼버스가 지구 크기가 이렇게 큰 거 알았으면 이 항해를 계획하지 못했을 거예요. 모르는 게 약이라고. 실제 지구 크기를 작게 계산하는 바람에 한 달 만이면 지구를 왕복할 수 있다고 계산을 했고, 식량도 한 40일밖에 50일인가밖에 안 실었어요. 만약에 라틴아메리카가 중간에 없었으면 가다가 중간에 굶어서 죽었을 겁니다. 계산도 없던 라틴아메리카가 항해를 하다 보니까 나타났고, 뭘 나왔어요? 라틴아메리카로가 아니라 인디아로 믿은 거예요. 그렇죠? 라틴아메리카를 뭘로 처음 콜럼버스가 인도했다? 인디아스. 거기 사는 사람들 인디아로 그렇죠? 인도 사람도 인디아지만 라틴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뭘로 믿는다? 인디아로 불려진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자, 그래서 북쪽 스페인이 서쪽 항로를 개척해요. 나중에 영국이 새로운 항로를 자기들이 개척하고 싶어. 남은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북쪽밖에 없죠. 무모하게 북쪽에 탐험대를 보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얼음 속에 갇혀서 얼어 죽습니다. 북쪽 항로를 인류가 아직까지 개척을 못하다가 최근에 개척이 시작됐어요. 글로벌 워밍으로 지구 온난화로 북의 얼음이 녹고 있으니까 실험적인 탐사선을 성공했습니다. 성공을 못했는데 아마 지구가 좀 더 따뜻해지고 얼음이 녹는다면 북쪽 항로도 개발이 될 거고, 특히 여름에는 가능하죠. 지금 여름에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유럽에서 한국 오는 배가 북쪽으로 오면 이 어디죠?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남중국으로 거쳐서 오는 것보다 남중국 말라카이어 지나는 것보다 훨씬 연료비가 줄어들고 기간도 줄어든대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혜택 보는 지역이 어디가 될까요? 부산이에요. 지도를 놓고 보세요. 이렇게 오다 보면 부산으로 멀리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이 아니라 부산이고, 만약에 지구가 녹는다면 부산의 땅을 보이다 무서우세요. 아마 지구는 더 따뜻해질 거 확실하게, 그렇죠? 지구는 따뜻해질 수밖에 없고,
북극 항내가 개통이 되면 부산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물동량을 소화해야 될 겁니다. 아마. 자, 한 달 만에 못 가요. 결국은 40여일 동안 가다가 1492년 8월 3일 날 8월 3일 얼마 걸렸어요? 거의 2달 만에 원주민들이 그 산살바도르의 이 어디냐면 오늘날의 중미 국가예요. 오늘날의 그 바하마 군도 거기에 상륙해요. 이것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한단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콜럼버스는 한 번도 남아메리카 대륙 메인랜드에 상륙한 적이 없어요. 이 바하마 군도의 조그만 섬에 도착해서 여기를 뭐를 생각했냐? 인도라고 생각했고 인도를 붙였고, 그리고 4번인가의 탐험을 하는데 베네수엘라 해안가까지만 갔다가 돌아왔고 가지고 나중에 이게 새로운 대륙이라고 아이게 밝혀내고 명명해서는 아메리코 베스트 치고, 아메리코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여기를 뭐로 붙여요? 나중에 인디아에서 아메리카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죠. 콜럼버스가 이쪽을 바꾸니까 1494년 또르데시아스 조약을 체결해요. 이것도 첫 시간에 했던 것인데, 콜럼버스 라틴아메리카 발견하니까는 선을 그어서 이 선이 동쪽은 무조건 앞으로 발견된, 이 선이 동쪽에서 발견된 모든 땅은 어디다? 그러니까 이 땅이 서쪽에서 발견된 모든 땅은 스페인 땅으로 조약을 맺습니다. 맺고요. 정보글쎄,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콜럼버스 라틴아메리카를 당일에 발견하면서 무수한 정보가 일어나요. 뭐 유카탄 반도, 파나마, 플로리다, 뭐 쿠바 정보, 푸에르토리코도 나타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라틴아메리카는 주요한 땅이 아니었어요. 꽤 금과 은도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492년 라틴아메리카 발견하고 유럽인들이 열광했다가 사실은 1521년까지 거의 몇 년이에요.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그쵸? 30년 가까운 라틴아메리카 2000년 땅이나 마찬가지일 때 금도 안 나오고 유일하게 라틴아메리카에 들어온 것 중에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 담배였어요. 담배는 남녀노소 구분할 거 없이 인기를 끌었고요. 여자들을 폈고 아이들을 폈고, 체에도 담배, 배탈나도 담배, 설사 걸려도 담배, 머리 아파도 담배, 만병통치약으로 군림을 했습니다. 그치? 담배 펴? 담배 펴? 군대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근데 남자들은 화장실 가서 꼭 담배 피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 담배 피면은 왠지 좀 소화도 잘 되고. 그러다가 1521년에 엘냐골테라는 사람이 드디어 아스테카 제국을 정복을 해요. 한 가지 미래했던 게, 이 사람이 1519년 유카탄 반도에 상륙을 해요. 그리고 불과 508명의 군인으로 인구 1000만이 넘는 대제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만화 같은 얘기였는데,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이 아스테카 제국이 강압으로 다른 민족들을 제압했고, 아스테카 제국의 반기류들은 다른 인디오 부족들과 연합해서 스페인 인디오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스테카 제국에 대항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들의 예언에 의하면은 이미 자신들이 1519년 이때 서쪽에서 하얀 얼굴을 하고 턱수만하고 파란 눈을 한 신들이 자기를 열어올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또한 이 인디오, 메소아메리카의 예언에 의하면은 이게 지금 멕시코의 대통령궁 앞이거든요. 독수리상이고, 신기한 게 이들이 예언을 했어요. 이미 몇천 년 전부터. 무슨 예언이냐? 아스테카족이 방랑을 하다가 선인장에 의해서 독수리가 뱀을 쪼아먹는 곳에 수도를 정하면은 너희가 이 전체 메소아메리카 지대를 정복하리라, 주인이 되니까 예언이 있었어요. 그 예언을 쫓아 200~300년 동안 메소아메리카 지대를 방문하다가 팔류자, 실제 자리예요. 오늘날 대통령궁이 앞에 있는, 멕시코 대통령궁이 앞에 있는 이 자리에서 200~300년 만에 방문하다 실제로 독수리가 뱀을 쪼아먹는 것을 발견해요.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바로 거기다가 신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도를 정해요. 수도를 정한 지 50년 만에 아스테카족은 메소아메리카 전역을 주인이 돼요. 또 뭐가 예인을 했었냐면, 아스테카인들이 얘네들 별명이 최후의 부족이었어요.
이미 전설에 의하면 이 중앙아메리카에 사는 인디언들은 뭐라고 했었냐? 얘네들이 최후의 부족인 걸 알고 있었고, 얘네들이 국가를 통일해서 다른 부족을 멸속하는 순간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인디언은, 멕시코의 모든 인디언을 멸망할 거라도 위팅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 1519년이라는 것까지도 기록이 돼 있었어요. 무섭죠? 모든 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서쪽에서, 서쪽이 아니라 동쪽에서, 스페인 쪽이죠. 동쪽에서 하얀 얼굴에 턱수염을 파란 눈을 난 신들이 와서 이들이 멸하는 것까지 기록이 돼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1519년이 다가와요. 아스테카 황제는 목테스마 황제인데 자신들이 세계가 종말이 다가올 걸 예상을 했어요. 예언대로. 그래서 공무를 보는 건 그만둬요. 매일같이 왕이 스스로 청소해요. 원지 털면서. 그리고 일하지 말고 흥청망청 즐기라고 해요. 우리 이 세계가 멸망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뭘 했냐면은 우리 세계의 멸망을 비춰달라고 매일같이 제사를 지내요. 이들이 제사 지내면 사람들이 심장권에 다치는 거거든요. 매일같이 포로를 잡아다가 피라미드 올려서 심장을 꺼내 바치는데 1519년 1년 전에는 에레나 코르테스가 유카탄 반도에 통역한 1년 전에는 그 포로이들이 1초 이상이었죠. 심장을 꺼내지기를 기다리면서 매일같이 어마어마한 사람의 심장을 꺼내 바쳤어요. 그리고 또한 이상한 일을 하는 게 하늘에서 천둥벼락 이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개구리 시체가 떨어지고 하면서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고 그것도 예언서에 적혀 있는데요. 사람들이 빨간 반점이 있으면서 죽어나가고 왜냐면 천연 바이러스가 스페인 사람들 오전에 이미 터져가지고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그런 시점에 예언대로 에르난 코르테스가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예언대로 멸망을 시킵니다. 옥테스마는 처음부터 숙명론에 빠져서 자신들이 멸망할 거는 이미 위튼이니까 처음부터 대항할 생각을 안 하고 이 신들이 금을 좋아하잖아요. 그 금을 줘가지고 살살 달려서 돌려보낼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맞을 때 어마어마한 금을 선물해요. 그 금이 어떻게 했냐? 역효과였어요. 에르난 코르테스가 이렇게 금이 쉽게 줄 정도로 더 많은 금이 있다고 생각하고 옥테스마를 포로로 잡고 이 넓은 땅을 다 금으로 채우라고 하고 그래도 다 채워줘요. 죽여요. 페루 정국도 마찬가지고 이카 정국도 정봉장이에요. 이게 지금 깐쿤이라고 캔쿤 들어봤어요? 멕시코 캔쿤. 한국 사람들 신혼여행 많이 가는 곳인데 이제는 한국 사람들 깐쿤이라고 카리브해 줬는데 멕시코에 여기에 보면 그 근처에 피라미드가 있어요. 보통은 여기 어떻게 하냐면 여기 포로들 요 밑에 피라미드 안에 계단이 있어요. 요 안 계단을 풀려가지고 요 위에서 목을 잘라요. 그러니까 심장을 잘라요. 심장을 돌로 찢어서 꺼내가지고 심장은 그 석쇠 같은 데다 불 위에 달구면 연기가 올라가고 심장을 태워요. 심장을 꺼내서 보여주고 심장을 떨어뜨리면 심장이 타면서 연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람 목을 잘라가지고 몸뚱이를 같이 밑에 대굴대굴 던지면 그냥 굉장히 경사가 가팔라요. 대굴대굴 불러오죠. 이 아스테카의 마야의 전통이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이들의 신화에 의하면 이것도 중요한 일인데 인류가 탄생한 거는 신이 자기 몸을 불 속에 집어 던져서 자신을 실행해서 해와 달이 생기고 이 세상이 생겼어요. 신이 자신을 실행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신의 피조물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이 한 것 똑같이 우리 자신을 매일같이 실행해야 돼요. 마야인들이 했던 거, 아스테카인이 했던 게 뭐냐면 하루 일과가 끝마치면은 사기를 빻아요. 그에 무릎 꿇고 앉아요. 쫓아온 거를 뼈가 들어갈 때까지 살을 찢어요. 피를 내서 그 피를 집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태워요. 그러면 그 연기가, 피 연기가 하늘에 올라 신에 닿는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실행제를 멈추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해가 뜨지 않고 달이 뜨지 않고 지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스테카, 특히 마야 왕과 왕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었냐면 매일같이 자신들의 피를 바쳐야 돼요. 새끼줄에 피를 꽂아가지고 혀에 구멍을 뚫고 잡아당겨요. 피가 묻죠? 그거를 불태워 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왕비는 자신의 생새끼에 새끼줄에 해서 잡아당기면 피가 날 거 아니에요? 그 피를 받아서 올려야 돼요. 왕과 왕비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왕과 왕비가 절대적인 존중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 몸을 실행하는데 누가 너를 존중하지 않겠어, 그렇지?
그리고 마약이 일성하는 마약인들이 있잖아요. 아스테나도 그렇고 거의 매일같이 마약 있죠. 마리화나 이런 거 매일 피우고 정상적인 상태로 여러분들 몸 찔릴 수 있겠어요? 그쵸? 매일같이 술 마시고 이런 문화였고요. 그 대신 아스테카 마야는 경제가 굉장히 흥청망청인 게 매일같이 신작권에서 바치니까 노년인구가 없었어요. 노년인구 그런 인구가 없었죠. 감옥이 없어요. 다 신작권에 가서 죽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개기일식, 월식, 충분, 추분 이럴 때마다 엄청난 프로를 잡아서 바치는데 축제 분위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엑스포야, 엑스포. 이런 축제가 한 달이면 한 달, 일주면 일주 가요. 그때마다 엄청난 사람을 신당을 매일같이 갖다 바쳐야 돼. 그럼 여기 모여서 이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흥분하면서 막 온몸에 피를 바르고 사람들이 피를 보고 흥분해요. 하거든요. 자, 이게 엑스포니까 이런 여기 엑스포 있으면 경제가 활성화돼야 안 돼요. 올림픽이 활성화되죠. 경제가 항상 흥청망청되고 과소비 사회였고 저축이 없는 사회였어요. 여러분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저축하겠어? 그쵸? 자, 이런 인신공략이 일상화된 사회였고 반대로 잉카, 오늘날 페루의 동물인 잉카는 인신공략이 없는 사회였어요. 원시 공동체 사회였어요. 공동경작, 공동배분. 생산성이 높을까 떨어질까? 떨어지죠. 그래서 아스테카 마야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사회였고 잉카는 어떤 사회였을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못 사는 사회였습니다. 그걸 기억하죠. 원시 공동체, 공산주의 사회, 공동경작, 공동배분.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졌죠. 자, 이들을 정복한 다음에 에르난 코르테스의 아스테카 정복이 일어났어요. 뒤이어서 피서로가 잉카 제국을 정복해요. 라틴 아메리카의 중요한 문명이 뭐가 있냐면 아스테카, 오늘날 멕시코 시티를 중심으로 한 멕시코 고원지대, 마야 문명, 유카탄 반도에 있는 느림 속에 있었던 문명, 그 다음에 오늘날 페루, 콜롬비아 남부, 에콰도르 전역 등등을 중심으로 한 잉카 문명. 이 세 가지가 있고 마야나 아스테카는 인신공양이 일성화된 사회였고요. 잉카는 인신공양이 없는 사회였던 대신에 공산주의, 원시 공산주의 사회죠. 공동경작, 공동배분, 생산성이 굉장히 낮았고 경제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국가는 아니었고요. 굉장히 낮았죠. 자, 스페인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를 드디어 정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스테카가 무너지고 잉카가 무너지고 마야도 정복당하고 등등 하는데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온 논쟁이 인간 논쟁이에요. 책에 나와요. 책 보면 어디 나오냐면 책 보도록 하세요. 책 34, 36 보세요. 34, 35 보면은 여기 보면 토르덴시아 주약 나오죠? 이 토르덴시아죠. 이 책에 나온 이 기점을 중심으로 이 땅이 서쪽에 살게 되는 모든 땅은 스페인, 동쪽은 포르투갈이라고 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가 발견되는 중요했던 게 36페이지 보세요. 인류사가 유럽 역사가 지중해에서 인류사가 어디로 바뀌어요? 대서양으로 바뀌죠. 대서양으로 바뀌고 요새 또 어디로 바뀌고 있어요? 평양으로 바뀌고 있죠. 또 보도록 하세요. 37페이지 맨 밑에 세 번째 줄. 신대륙 발견 이후 처음 100년 동안 약 16만 킬로그램의 금이 스타일을 유럽으로 보내졌다. 또한 처음 150년간 신대륙에서 유럽으로 보내진 물량은 무려 1680만 킬로그램이나 있다. 이는 전체 유럽의 1년간 금 생산량이 115배에 해당되고,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양이 금과 은이 라틴 아메리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 자본의 축적을 가능했던 것은 이들 신대륙에서 약태는 엄청난 금과 은이었죠. 자본 축적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이거는 책에 보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간 논쟁이 있어요. 책에도 인간 논쟁이 잘 나오는데 여기 책 31페이지에 보면은 산타 마리아하고 모형이 나오고요. 32페이지 보도록 하세요. 맨 마지막입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데려온 원주민은 당시 기독교 공동체인 구로파에 엄청난 사라지었다. 생긴 모습은 인간과 비슷하나
전혀 다른 인간입니다. 따라서 콜럼버스가 내놓은 유리안이 사람인가 동물인가를 종교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엄청나게 센세이션한 일이었다.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랑 똑같이 생겼지만 이들이 과연 우리와 똑같이 자유의지를 가진 영혼을 갖고 있냐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인간입니다. 이들이 인간이 아니냐. 외모는 우리랑 똑같지만 우리와 똑같이 성경에 의하면 기독교 세계관에 의하면 하느님만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를 누가 갖고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어요. 개, 소, 말, 돼지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죠. 여러분들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따라 이 수업을 들어보고 내 수업이 마음에 안 들면 자유의지에 따라 이 수업을 들어갈 수 있어요. 책임은 여러분이 지겠지만, 그렇죠? 자유의지에 따라서 시험을 안 본 권리도 여러분한테 있고요.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퇴하거나 대학교를 졸업 안 할 인수도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개나 소나 돼지는 이런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제가 된 게 선악과는 영어로 위즈덤-추예요. 지식을 갖는 게 왜 잘못돼? 지혜를 갖게 되는 게. 지혜를 갖게 됨으로써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판단하게 돼서, 그렇죠? 이노센트, 무지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우리는 원죄를 갖게 된 거고, 따라서 악을 보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무지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무지하니까 고통받는다고 사실 얘기했죠. 무지하지 않기 때문에. 무지하면 고통받을 일도 없어. 무지하지 않으니까 알면 알수록, 그쵸?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좀 더 올라가고, 돈이 생기면 이가 좀 좋은 걸 사는 게 낫지. 그치? 구찌보다는 루이비통이 낫고, 그것보다 이왕이면 또 샤넬 사고 싶고, 아니면 에르메스 사고 싶고, 굉장히 좋아하네? 고통이라도 사고 싶은 거. 남은 가졌는데 왜 나는 못 갔지? 근데 인간 논쟁인데요. 인간 논쟁이 1492년 이후에 50년 동안 끌어요. 결론 내는데. 다시 말해서 16세기 중반까지 이들이 인간이냐 아니냐, 우리랑 같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냐 아니냐 결론이 몇 년 동안 간다? 50년을 끌어요. 그 50년 동안 결론이 내기 전에 이들을 인간으로 안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개나 돼지를 죽이는 게 죄가 돼요? 안 돼요. 소고기 먹잖아. 소 도살하는 게 죄가 돼? 마찬가지로 스펜서는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산채를 공간하고 산채를 뱉고 어린아이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아요. 지금 어린아이를 돌에 산채로 살아있는 애를 돌에 던져서 계속 찍어서 죽이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산채로 태워 죽이죠. 엄청납니다. 산채로 구덩이에서 찍어 죽이고 팔다리 자르고 어린아이 안고 도망치는데 결국은 다 죽임을 당하죠. 사람을 산채로 팔다리 잘라요. 내장을 열어봐요. 왜 내장을 열어보냐? 얘네들도 우리랑 똑같이 내장을 갖고 있을까? 그냥 소돼지 내장 끄집어내듯이, 순대 끄집어내듯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도 산채로 그냥 불에 구워 죽여요. 팔다리 잘라서 걸어놓죠? 팔다리, 스페인 사람들이 팔다리 자르고 굉장히 중요했어. 이건 뭐냐, 굉장히 좋아했고, 이건 뭐냐면, 스페인 사람들이 개한테 이 어린아이를 무너뜨려 죽이라고 시키니까 이 엄마가 친엄마인데 차가 그걸 못 보겠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어린애를 줄에 묶어서 허벅지에 해가지고 목줄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한 장면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 카메라가 없으니까 스페인 신부가 모든 걸 실상으로 그림을 그려서 기록에 남긴 거거든요. 산채로 눈 뽑고 뭐 고문하고, 이거를 검은 전선, 네인다스 메기다스 검은 전선. 인간이라는 결론을 약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인류들이 고문으로, 약탈로 죽었는지 알겠죠. 인디어 인구의 90%가 1492년 콜럼버스 신대 정복 이후에 100년이 채 안 가서 인도의 90%가 없어져요. 10%만 살아남아요. 90%가 죽은 이유, 강제노동, 학살, 전염병으로. 어느 정도 잔인한 시기였는지 알겠죠? 근데 또 재밌는 사실 아세요? 인디어들은 스페인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지만 스페인 사람들은 또 인디언들의 잔인함에 치를 떨고 구토했어요. 왜? 스페인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꺼내는 걸 이해 못했고, 인디어들은 스페인 사람들이 전쟁을 벌일 때 사람을 죽이는 걸 이해 못했어요. 그리고 토했어요. 구역질했어요. 왜냐면 인디어들이 또 스페인을 이기지 못하면 인디어인들이 아스테카나 마야는 전쟁할 때 사람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심장을 마치 포로를 잡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전쟁할 때 사람 죽이면 안 돼요. 포로 잡는 거지. 포로 잡는 게 쉬워요? 사람 죽이는 게 쉬워요? 죽이는 게. 그래서 사람 죽이는 전쟁이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죽이지 않고 잡을 생각만 했어요, 처음에. 인도의 생각은 신한테 마치 이렇게 신성한 재물을 함부로 죽이는 걸 절대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성금하죠? 이게 다 헌금의 보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완전히 멘탈리티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랑 완전히 다른 세계였고. 또 한 가지, 스페인 사람들하고 아스테카인들 싸운 장면인데 깃털로 갑을 만들었거든요. 아스테카인들은 마야인들은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스페인은 철기 문명이고, 청동기로 활 아무리 써봤자 철기 갑옷을 뚫을 수 있어요? 없죠. 그리고 잉카는 심지어는 석기 문명이었어요. 청동기도 없었어. 자, 스페인 원인이었죠. 정복산업 인형화. 1492년 그라나다 왕국을 물어내면서 그 전쟁 비용을 대느라고 스페인 왕실이 엄청나게 그 재정난을 겪고 있었어요. 그라나다 왕국을 몰아내는데 온 국력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근거에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이 아니고 돈이 없어. 심지어는 이사벨 여왕이 자기 왕관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서 그라나다 왕국을 무너뜨리는데 전쟁을 수행합니다. 물론 그 이사벨 여왕이 왕관을 담보로 받은 전당포, 이놈의 주인들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 그렇죠? 실제 이사벨 여왕이 자기 왕관을 담보로 하고 군자군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재정난을 겪던 스페인 왕실에서 정복 사업을 벌이려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신대륙에서 얻는 수입의 5분의 1을 스페인 왕실에 바치는 조건으로 정복자들한테 정복 허가를 줘요. 정복자들은 5분의 4를 다 가져가고, 정복지에서. 그 대신 5분의 1만 커미션 쪽으로 스페인 왕실에 바치면 돼요. 또 한 가지, 군사, 행정, 사법의 모든 권한을 스페인 국왕이 정복자들한테 위임을 해버려요. 반대로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는 정복 사업을 국영화해요. 국가 관리해요. 스페인은 어떻게 된다? 20%만 왕실에 떼지면 나머지는 정복자들이 알아서 하는 시스템이었고, 그거는 초창기 1490년 당시에 스페인 왕실이 정복 사업을 펀딩할 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자,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 줄 아세요? 정복자들이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무소 불이익 권한을 갖게 되죠. 다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의 식민지에서 볼 수 없던 새로운 시대가 등장해요. 여러분들 중세 때 스페인 하면서 여러분들 까우디오라는 개념 내가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첫 시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기억하라고 했었는데 나오는 게 없네요. 까우디오. 이 책 나와요. 이것도 나올 거예요. 라틴 아메리카를 이해할 때 이거를 들으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까우디오. 이게 LL이 유발이나요. 스페인 카가 아니라 방금 까우디오인데, 큰 거는 까우디오인데, 이게 뭐냐면 중세 때 800년 동안 이교도원 상대로 전쟁을 벌여야 된다고 했죠. 카스티아 왕국이 가장 늦게 기독교 왕국에서 스페인에서 독립을 했지만 가장 빠르게 강력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던 것은 능력별 대우를 했다고 했죠. 북쪽 기독교 왕국에서 도망자든 범죄자든 살인자든 상관없이 받아들여서 그들이 이슬람의 영토를 뺐으면 뭐가 돼요? 영토가 될 수 있었다고 했죠. 자신이 정복한 지역에서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신이 정복한 영토에서는 그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자신은 누구예요? 하느님이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슬람을 추방하는, 이교도를 추방하는 성전을 벌이고 있는 신의 전사예요.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나는 하느님이 건드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복한 지역에서 나는 하느님의 권능을 불어와서 성전을 수리하면서 무소불위 권위를 가질 수 있었고, 그 지역에서는 사실은 내가 지배하는 영지에서는 국왕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모든 내 그 동권 농민들의 절대적인 존경을 갖는
그런 위치예요. 다른 유럽 국가와 틀리게. 다른 유럽 국가들은 공건 영주지만은 신의 건너까지 들어가지 못했어요. 스페인어인데요. 신의 건너를 받는 성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야. 가우디오라는 개념인데 이 스페인은 1492년 이스라엘이 몰아낸 다음에 사냥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사냥개를 잡아 먹어야 돼요. 전체 인구의 10%가 뭐예요? 귀족이에요. 이게 사회 문제가 돼요. 그 중앙 집권을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돼요. 왕실은 1492년 이후에 이들을 전부 부청하고 중앙 집권하는 이유라고 해요. 성공해요. 사실 1490년 향후 100년 동안 스페인은 전 유럽을 대상으로 싸움도 하지만 또 내부적으로 수많은 귀족들이 달라내요. 그걸 다 이겨요. 다 이기면서 이들을 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 집권을 이뤄요. 가장 강력한 왕이 등장해요. 그리고 프랑스 왕이 그걸 너무너무 부러워했어.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가장 강력한 왕권, 중앙 집권, 왕권 국가인 게 프랑스예요. 두 나라가 거의 유일했어요. 그러다가 프랑스 왕은 프랑스 혁명으로 루이 16세가 담대기에서 사라지죠. 시민혁명이 일어나죠. 스페인은 19세기까지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전제 왕권을 유지했던 유럽이지만 왜? 유대인을 추구했기 때문에 부주와 계급이 성장하지 못했고 부주와 계급이 성장 못하니까 시민교육이 성장 못했고 시민교육이 성장 못하니까 시민혁명이 없었습니다. 스페인 왕실이 잘한 게 있는데 유대인을 추방함으로써 스페인은 1등 국가에서 3등 국가를 전락하게 만들었지만 그 덕에 시민교육이 잘하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전제 왕권을 다른 유럽 국가들과 같이 19세기까지 유지했고 그 덕에 또한 1970년대 중반까지 유럽 국가에서 스페인 어때요? 프랑코 독재 정권이 있었죠. 그 모든 배경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 추방하고 만들어졌어요. 가우디오. 자, 그래서 1492년 이후에 스페인에서는 이 가우디오 있죠. 가우디오 전통이 사라져버려요. 왕권이 강화되고. 그런데 정복자들이 라틴아메리카로 건너가요. 1492년 전복전쟁이 끝나자마자 이들이 정복절 방식에 좀 라틴아메리카 가서 전복을 벌여요. 토지를 차지해. 그리고 이들이 라틴아메리카 또다시 뭘로 바뀌어요? 가우디오로 바뀌어요. 이들은 스페인에 이어서 라틴아메리카 있죠? 라틴아메리카 인디언들 사는 땅에서 하느님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벌이는 하느님이 전사돼요. 인디언을 죽이는 것도 하느님의 권능을 실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교도고 사람이 안 된다. 인디언이야. 내가 카톨릭 신자야. 내가 하느님을 믿어요. 난 여러분들 죽이면 죽일수록 나는 하느님이 나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가까워져. 내가 너를 어떻게 무슨 상관이야. 이교도 누나를 떼 죽이는지 네 애를 죽이는지 무슨 상관인데 이게 바로 스페인의 마인드였습니다. 어떻게 검은 전도 생겨나는지 알겠죠? 종교가 다르면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자, 종교 논쟁, 인간 논쟁은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 이것도 기억 굉장히 중요해. 라틴아메리카 독립하는데 바로 연결이 됩니다. 스페인 왕실에서 결국 인간 논쟁의 결론을 쳐요. 어떻게 합니다? 인디오도 우리와 똑같이 자유용을 가진 인간이라고. 스페인 왕실이 보호해야 될 스페인의 식민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뭐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결론을 내린 이유는 인디오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정복자들이 라틴아메리카 고국을 정복했네. 정복이 끝나버려요. 정복이 끝나면 식민이 시작돼야 돼. 근데 정복이 할 때는 이들이 도움이 필요했는데 정복이 끝나버리니까 더 이상 정복자의 도움이 필요해야 해요. 안 하지. 1560년대가 되어서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남지 않아요. 정복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또다시 사냥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냥개를 잡아먹어야 돼. 정복자들은 이미 대지주로 변환이 됐어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은 없고 대지주로 변환이 되는데 스페인 왕실 입장에서는 이들을 통제해야 돼요. 이들이 정치 권력과 군사력까지 가지게 되면은 엄청난 위협이래. 정복할 때는 군사력을 줘야 돼. 정복이 끝나면 군사력을 뺏어 와야 돼요.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단이 없어. 그래서 들고 나온 게 바로 인디오의 인권 문제입니다. 인디오의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어요. 인디오는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강제 노동을 시키면 안 된다.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등등 만들어내. 실제로 대농장에서 그렇게 인디오를 강제 노동을 정해진 노동 시간 이내에서만 시킨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함부로 죽일까 안 죽일까? 함부로 죽여요. 그 모든 규칙을 지킬까 안 지킬까? 안 지켜요. 그거 알면서도 그런 규칙을 만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드는 대지주가 있으면
인디오 인권을 보호하지 않았던 측면을 고소해가지고 형사 고발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효과적으로 인디오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대지주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까우디오 대지주들은 나중에 뭘로 바꾸냐? 읽어보세요. 정복이 끝난 이후에 읽어보세요. 끄리오요. 끄리오로 바뀌는데 정복 사업이 끝나고 1560년이면 정복 사업이 어디 끝나고 있죠? 이제 식민 시대로 들어가요. 식민 시대 때는 스페인의 초창기에 3개의 부왕부 정하고 나중에 4개의 부왕부 정해요. 그래서 4개의 부왕부에 부왕을 정해요. 4개의 부왕부가 어디였냐? 멕시코 시티에 있는 부왕부 하나, 페루의 리마에 본부를 둔 부왕부 하나, 콜롬비아의 보고타에 본부를 둔 부왕부 하나. 맨 마지막 18세기 말에 생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본부를 둔 부왕부 하나. 총 4개의 부왕을 두고요. 거기서 부왕을 택견해. 이들은 임기가 끝나면은 돌아오는 사람들, 왕을 대신하는 사람이죠. 부왕이니까. 그리고 식민지 관료들도 현지에서 뽑지 않고 전부 스페인에서 뽑아서 데려가요. 파견하고 임기가 끝나면 돌아가. 그래서 식민지 사회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시민 구도 1등 계급은 누구냐? 1등 시민. 동부에서 파견된 스페인 사람들, 백인. 2등 시민 누구냐? 백인은 백인인데 라틴아메리카에서 태어난 백인, 2등 시민. 보통 대지주, 그 후손들. 끄리오죠. 끄리오가 2등 시민. 3등 시민은 누구냐? 호녀라, 메스티소들. 4등 시민은 누구냐? 인디언들. 이게 1등, 2등, 3등, 4등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끄리오요들 있죠? 이 끄리오요들 스페인 라틴아메리카에서 태어난 백인들한테는 이들은 경제권만 갖고 있지 정치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부왕들은 철저하게 스페인에서 온 사람들만 임명했고요. 식민지 관리 마찬가지고 결국은 경제권만 가진 이들이 정치 권력까지 갖기 위해서 벌어진 게 뭐예요?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이고요.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후에 라틴아메리카가 스페인 식민지였을 때는 인디오의 인권이 그나마 명목상으로 스페인 국왕에 의해서 보호됐어요? 안 됐어요? 보호됐죠? 독립 이후에는 이들이 인권을 보호해줄 국왕이 사라졌죠? 따라서 독립 후에 인도 인권은 더 나아졌을까요? 더 열악해졌어요. 보호할 장치가 없어졌고요. 법적으로도. 독립을 거치면서 경제 권력만을 가진 이들이 정치 권력까지 갖게 돼요. 그러면서 독립투쟁을 거치면서 이들이 군사 조직화, 민병대 조직해요. 군사 권력까지 갖게 돼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돼요. 그게 바로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이에요.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은 민중을 위한 독립이 누구를 위한 독립이다? 경제 권력만을 가진 이들 끄리오들이 정치 권력까지 갖기 위해서 벌인 게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이고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 독립 결과 인디오의 인권은 더 열악해졌고 끄리오들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세력이 되면서 이때부터 현재까지 교회, 그러니까 대지주, 교회, 군부가 하나를 이루어진 삼각, 권력의 거대한 삼각 트라이앵글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첫 시간에 했어요. 중요한 얘기요. 앞으로 한 학기 내내 라틴아메리카, 콜롬비아나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등지에는 이걸 이해 못하거든. 이해 못해요. 콜롬비아. 지금도 내가 갔다 왔는데 집사람이 자기 오빠가 네팔 간다고 겁나다고 불쌍히 하더니 속을 야 너는 내가 콜롬비아 이렇게 가면서 누나 깜짝 하더니 거기가 뭐 위험하니? 네팔은 1년에 2만 명 실종되지 않고 판테러 안 터지잖아. 콜롬비아는 국토의 3분의 1이나 가까이 그 이상이 정부군이 장악 못하고 마피아가 게릴라 장악하고 있고요. 금광이나 거기 사는 에메랄드 광산은 국가 통제가 안 되고 대부분 마피아가 장악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납치해서 거기서 열쇠물로 강제노동 시키고요. 그 다음에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광산에서 일하다가 죽어야 돼요. 도망치면 죽습니다. 납치당하잖아요. 목에 쇠사슬 묶여서 최소한 6년에서 20년 이상 끌려다니는 밀리기 쪽을 여자들이 납치당하면은 보통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자식을 설명 나갈 거예요. 더 황당한 거 얼마 전에 10년 이상 끌려다니는 사람이 10년이니까
처음부터 죽이면 되는데 끌고 다니면서 죽여. 제일 억울한 10년 15년 끌고 다닌다 그렇게. 그 다음에 총사가 죽이면 억울하죠. 심지어 콜롬비아는 대통령 후보까지도 납치당했습니다. 그래서 10몇 년 만에 구출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이런 구도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명문대를 나와도 장관이 안 돼요. 여러분들 지방이 좋으면 여러분들 직접 능력과 상관없이 30대 40대는 장관 되고 대통령 돼요. 그럼 여러분 똑똑해. 이런 사회 불만 있겠지. 둘 중에 하나야. 수능하고 살든지 육두풍 계곡을 살든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 누구다니까. 아니면 총 들고 미림 쪽에 나서 싸우든지 어느 거 같아요. 싸워? 그래서 진짜 지식인계층에 가서 그래서 벨라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죠? 대한민국 사회가 눈이 알지만 현대, 삼성, LG가 모든 국회를 장악하고, 그쵸? 군부를 장악하고, 교회까지 장악하고, 카톨릭 교회까지 장악하고, 순도고 무슨 등등 교회가 오로지 그들이 돈에 의해서 움직여.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뭐 고대 나올 때 소용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이걸 저렇게, 이 거대한 트라이앵글의 전통, 이 까우디오 전통 어디서 생겨났다? 스페인 중세 때. 스페인 중세 때 이 전통을 풀어놨지만 이게 어디를 굳세지시켰어요? 나치 아메리카 인식이 돼가지고 독립 후에 그 체제가 더 강력해서 언제까지 이어진다?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여기에 대한 국가별 반응은 다양해요. 콜롬비아처럼 독립 이후에 한 번도 군사 쿠데타도 없었고 항상 웃어가지고 이런 국가 대체로 없겠냐? 대통령을 돌아가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철저하게 이 구호를 어떻게 돼요? 보호해줘. 아니면은 혁명이 일어난다. 대표적인 게 어때요? 쿠바 혁명, 니카라과 혁명. 혁명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군부 독재가 있는 국가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자, 수고했어요.